네, 애플의 올 1분기 실적이 나왔죠. 예상치가 워낙 저조했다 보니까 예상보다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반면에 경쟁사인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아랑곳 없이 1분기에 기록적인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상반된 두 기업 실적 이야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벽에도 또 바쁘셨을 텐데 애플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상보다는 좋았다. 이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예상보다 좋으면 다 무죄인가? 이 대목도 우리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제 이번 성적이 엄청나게 나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예상을 까보니까 예상은 200등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99등 정도 했다. 예상보다는 잘한 거죠. 네, 이런 정도인데 이래가지고는 정말 목표한 대학도 가기가 어렵죠. 자, 지금 애플의 실적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상과 실적과의 관계 이 대목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1분기 컨센서스가 1분기 예상치에 대한 뉴욕 증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 합의치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발표한 것을 보면 매출이 살짝 예상 매출치보다도 더 좋았어요. 아이폰도 조금 더 많이 팔렸고 아이패드는 예상보다도 더 안 팔렸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예상보다도 조금 더 좋았습니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게 이제 중국 매출인데 제일 마지막에 두 번째 올라와 있는 중국 매출은 또 예상보다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 더 좋았거든요. 그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은 이건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냐?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1년 전보다는 이만큼 줄었다. 1년 전보다는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상보다도 공부를 뭐 못하리라고 예상했는데 그보다는 잘했지만 학생이 199등 했지만 작년에는 198등 한 거거든요. 199등으로 떨어지고 예상치는 200등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좋았다. 이걸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 단기적인 주가 측면에서는요. 예상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예상치보다도 좋으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또 그리고 그 회사의 앞날을 생각할 때는 역시 예상치보다는 실제 전분기 대비 어쨌냐. 이 대목에서 보면 매출이 마이너스 4분의 3 감소하고 중국 매출 마이너스 8.1%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플은 작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우리 좀 억울하다. 그래서 예상치가 보다는 좋았는데 실적치보다 나쁜 거 이것은 작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엽기적 효과 때문에 잘 봐달라. 이런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박사님 근데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2분기 실적 전망치는 안 내놨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아주 깊이 있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이제 이번 1분기 실적보다 1분기는 좀 나빠도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고 특히 최근에 IT 관련해서는 2분기 미래 가이던스에 따라 주가가 많이 좌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2분기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참 눈이 빠지게 지켜봤는데 끝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지금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현지에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일부 투자자가 2분기 가이던스 안 나오는 거냐 이러니까 이번에는 준비 못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2분기는 가이던스가 아예 없다. 정말로 실적이 좋으면 2분기 전망이 좋으면 발표를 하겠죠. 그런데 2분기도요. 1분기하고 비슷하게 지금 중국 매출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건 제 예상입니다만 거기다가 작년 2분기의 실적이 워낙 또 좋았기 때문에 그거 비교하면 더 빠지겠네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팀쿡 CEO가 CNBC와에서 인터뷰에서는 낮은 한 자릿수대 성장률을 예상한다. 이걸로 좀 가름을 해봐야 될까요? 그 대목이 낮은 한 자릿수의 성장이 기준이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낮다라는 데 방점을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고 한 자릿수 정도면 뭐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플러스인데 왜 이런 것을 발표를 못하고 CNBC에 가서 이래 따로 얘기하느냐. 나름대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행간을 좀 읽어봐야겠군요. 그럼 당장 이제 애플의 반전 카드가 좀 궁금해지는데 5월 7일인가요? 이때 또 이벤트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다음 주예요. 5월 7일입니다. 다음 주 초인데 애플 때문에 또 주말도 계속 우리가 좀 신경을 지켜봐야겠군요. 지켜봐야 될 텐데 뭔가 something 스페셜이 있다 이렇게만 발표했어요. 무슨 발표할지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는데 팀 쿡 CEO가 CNBC에 대해서 큰 발표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뉴욕 증시에서는 아마도 현재 지금 실적에서 마이너스로 나온 이 아이패드 지금 컴퓨터 CG의 그래픽 그림으로 나오고 있죠. 거기에 AI를 장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애플 사상 처음으로 생성형 AI를 온 디바이스 형태로 기계에 도입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시중에서 기대하는 것은 마치 20년 전에 애플 모멘텀이 왔을 때요. 애플이 5G 시스템을 애플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주가도 폭발하고 애플이라는 회사가 껑충 뛰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 기대를 하는데 길고 짧은 것은 나와 봐야 되고요. 근데 5월 7일보다 더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다음 달이 있죠. 6월 10일입니다. 연례 개발자 회의가 열립니다. 예, WWDC 연례 개발자 회의. 이게 중요한 게 이 연례 개발자 회의는 애플이 모든 기술자 다 불러가지고 우리 기술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부품업체들 또는 관련 회사들 제품을 만들 때 우리 기술 이것을 활용해 주세요. 그 기술 방향과 호흡을 맞춰 주세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의 신제품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애플의 방향성, 특히 AI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 수 있다. 또는 뭐 비밀팀을 만들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실체를 내라. 이번에도 실체가 없다면 시장은 크게 실망할 것이고 정말로 실체가 있다면 시장은 크게 환호할 수도 있다. 애플, 요즘 와서 애플의 별명은 혁신 없는 혁신 회사. 이런 좀 악명도 있지만 원래 혁신의 그 이노베이션의 본고장이 애플 애플이죠.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좀 기대에 무게가 실리는 월가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이 저가 매수 적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번스타인 투자은행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공포에 살아. 그리고 12개월 목표 주가를 195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상태보다 주가가 15% 더 올라간다 얘기고 투자 등급도 중립에서 매수로 바꿨습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애플 희망 없다. M7에서 애플 빼야 된다 하지만 번스타인 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지금처럼 주가가 낮을 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호재와 악재가 엇갈린다 볼 수가 있어요. 호재는 지금 PER 주가 수익 비율 이게 엔비디아 같은 데는 70, 80 올라가 있는데 이게 높다는 것은 주가가 지금 과열이 됐다는 거죠. 이익보다는 굉장히 너무 높아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주식을 들어갈 때 전망은 괜찮은데 주가가 낮은 게 이게 사실 가치 주거든요. 그다음에 아이폰 교체 주기가 됐으니까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생성형 AI 기능이 추가되지 않겠는가. 또 6월 10일에는 WWDC 이런 게 호재가 있는가 하면요. 그런 악재도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 최대 지금 타격을 받을 때가 애플이고요. 또 새 아이폰에 AI를 장착했는데 지난번에 구글이 했던 것처럼 뭐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든지 생성한 AI가. 소문난 잔치에 막상 먹을 게 없다. 예, 이렇게 그러면 되면. 또 문제. 그다음에 AI가 전반적으로 좀 지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캐치업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비전 프로인데 이제 눈에 끼고 가상 현실과 현실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 요즘 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번스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워런 버핏처럼 애플 주식 쌀 때 사라. 지금이 매수 찬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번스타인의 말이 맞을지 아니면 일각에서 애플의 혁신은 끝났다라는 주장이 맞을지
길고 짧은 것은 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 주체도 사실 좀 궁금해지는데 번스타인이 워낙 좀 오래 애플을 분석해온 곳인가요? 사실 이것도 하나의 의견이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스타인이 비교적 그 애플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 보고서를 냈고 비교적 많이 맞췄어요. 뭐 그런 관점에서 주목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한 여러 번 맞췄다고 해서 미래가 반드시 맞는다 이런 보장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사주 매입을 뭐 어마어마하게 150조나 이래 한다. 이 얘기는 동전의 양면인데요. 자사주를 사니까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팀 쿡이 많이 급하구나. 그렇죠. 이렇게까지 애플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물론 실탄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팀 쿡이 지금 올해 취임한 지가 13년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혁신이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팀 쿡 좀 비껴줄래? 하는 팀 쿡 퇴진의 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6월 달이 팀 쿡으로서는 애플의 운명이기도 하지만 팀 쿡의 운명도 여기에 걸려 있다. 최근에 그래서 동남아를 열심히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중국 대한카드도 찾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뭐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애플의 고민. 중국 의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중 무역 마찰이 더 혹시 첨화되지 않아 심화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반독점 소송인데 지금 소송은 애플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하고 있다니까 이 독점에 대한 공포 그 비판이 더 높아요. 애플카는 실패했죠. 거기다가 또 하나의 반독점 소송이 지금 구글 소송이 있는데 구글 소송이라는 게 그게 결국은 구글이 돈 주고 애플의 그 사파리 프로그램을 독점하려고 했다는 소식이거든요. 구글이 지금 애플이 타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같이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정리해 보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 경쟁사인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가 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애플로서는 화웨이가 잘 된다 이 얘기는 애플의 중국 시장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로 볼 수가 있는데요. 화웨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때려왔던 무역 보복을 했던 곳인데 1분기 매출이 무려 36%가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순이익은 564%.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네, 뭘 이렇게 폭발적인 잘한 거예요? 증가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그 국뽕에다가 또 미중 무역 마찰에 우리 기업을 살리자 이러면서 화웨이 스마트폰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데다가 화웨이 자체도 미국이 부품 공급 안 하고 장비 공급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성능이 예상보다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폭발적인 점유율인데 화웨이가 이렇게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애플은 중국서 위치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일부 투자자들이 묻습니다. 삼성은 어디 있느냐? 한때 삼성이 1등하기도 했거든요. 중국에서. 예. 그래서 지금은 점유율 1%도 안 되죠. 그러나 삼성은 중국에서 안 팔려도요. 대한 세력이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애플은 생산을 대부분 중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안 팔린다? 이것은 삼성이 중국에서 밀려날 때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애플의 고민 해결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앞으로 바로 가깝게 다가오는 이벤트 5월 7일에 뭔가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 또 저희가 애플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소식도 좀 살펴보죠. SK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계열사 채무보증 행위를 저질렀다. 이 이유 때문인데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이게 플레이스포라는 이름의 회사던데 좀 생소해서요. 어떤 회사입니까?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대장동에 SK 자금이 들어갔다는 그런 의혹이 정폭된 뭐 대장동 초기에 도대체 어디서 돈이 있어서 김만배 씨는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을까 했을 때 그 돈이 나온 것이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 이 킨앤파트너스의 자회사가 플레이스포였는데 이 플레이스포하고 킨앤파트너스가 합병을 해서
이름을 플레이스포가 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키넨 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의 뭐 둘 다 합병체고 키넨 파트너스의 전신이다, 후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 대해서 거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때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키넨 파트너스는 그동안 SK는 우리는 모르는 회사라고 그랬거든요. SK가 선을 그었다는 거죠. 키넨 파트너스와의 네. 관계성에 대해서. 키넨 파트너스는 SK 쪽에서는 알지도 못했고 SK하고는 지분 관계가 전혀 없다. 그래서 처음에 대장동에 초기 자금을 댄 회사로서 키넨 파트너스가 지목이 됐을 때 SK는 우리는 억울하다. 알지도 못하는 회사인데 왜 키넨 파트너스가 돈을 댔다고 해서 SK를 지목하느냐. 이래서 뭐 SK 쪽으로서는 발끈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공정거래위원회 판전이 겉으로 보면 키넨 파트너스가 SK하고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법에는 가족이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그 관계인이 갖고 있다고 그러면 계열사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최기원이란 분,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죠. 막내 여동생이자 유일한 여동생인데 이 최기원 씨가 또 명의는 아니에요. 근데 실소유자로 보인다. 키넨 파트너스의 실소유자로 최기원 씨가 지목이 되고 있다. 예. 그런데 이 키넨 파트너스하고 다른 계열사 간에 SK 계열사 간에 취급 보증을 했다. 그러니까 취급 보증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취급 보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연대 보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그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 기업의 채무 보증을 못하도록 한 이유, 또 공정거래법이 대규모 기업 집단을 지정하고 규제하는 이유가 사실상 같은 기업이면서 서로 보증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나중에 어려워졌을 때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같은 기업이면서도 같은 기업이 아닌 것처럼 위장 분리해놓고 보증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을 정식으로 어긴 것이다. 이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 과징금을 때린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SK 위장 계열사다 키넨 파트너스가 이런 거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SK가 여기에 대해서 또 불복해서 행정 소송을 해서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동안 SK 측은 어쨌든 소속사가 아니다라고 계속 부인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고등법원에서 소속 회사라고 판결을 했고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키넨 파트너스는 SK의 계열사가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후신인 플레이스포도 사실상 SK 회사가 아닌가. 최태원 회장은 이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했는데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키넨 파트너스의 자본 구성상 그 어디에도 SK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지 않고 대표이사도 또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SK로서는 위장 계열사를 운영을 했고 결과적으로 대장동에도 뭐 직접적으로 대장동의 주범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대장동 사건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대장동에 초기 자금으로 나갔다는 400억 원, 그 대목은 키넨 파트너스가 돈을 빌려줬는데 키넨 파트너스가 그 돈이 어디 나왔냐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면요. 키넨 파트너스의 실질적인 오너로 돼 있는 최기원 씨,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 은행에서 빌렸어요. 뭐 이것도 직접적으로 최태원 회장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그런데 은행이 그냥 돈을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뭘 담보로 할지 뭘 보증을 할지 모르죠. 예. 근데 담보가 바로 SK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K의 주식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최 회장이 몰랐을까요? 뭐 최 회장은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나 SK 입장에서는 SK의 주식회사 SK라는 회사의 최기원 회장이 제2대 주주입니다.
최태원 회장 다음으로 지분이 많고 6.58%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뭐 거대한 대주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요, 이 주식회사 SK의 지분을 담보로 하고 400억을 했는데 대장동 사업이 실패해서 망했다 하면 그 돈을 못 갚았으면 SK 지분의 상당 부분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넘어갈 수 겁니다. 있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SK로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를 테이킹한 거거든요. 가뜩이나 SK는 소브린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에 좀 트라우마가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물론 지금 현재 큰 문제 없이 넘어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또 사전에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어떤 계열사 관리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그 제2 대주주라는 분 최기원 행복 나눔 이사장님인데 정말로 행복을 나눠야지 리스크를 사회적으로 나누고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이 지금 최기원 그 이사장의 그 가계도를 보면요,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죠. 그 사이에 오빠가 또 한 분 더 있어요. 최재원 수석 부회장. 그런데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오빠보다도 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SK그룹의 실제 주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SK그룹 가계도까지 해서 SK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알찬 기업과 사람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